응급실 모니터가 무반응으로 바뀌던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에 고성의 뇌사 가능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뛰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진석은 전화기 화면을 한 번 더 눌러 확인하더니 낮게 웃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그 말이 더 무서웠던 건 고성이가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고 박진석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대기실 문이 열리자마자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고. 박영란은 손에서 피가 빠진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고 울음은 이미 목구멍에서 막혀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뇌사라는 단어 앞에서도 차분하게 넥타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부터 하자. 누가 고성희를 여기까지 몰았는지.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진짜로 시작된 건 사고의 진실이 아니라 이 집안의 계산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고성희는 수조이 본사 회장실에서 박진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는데요. 그 조용함이 고성희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고성희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할게요. 더는 못 버텨요. 그 순간 고성희는 박진석이 분노하거나 최소한 얼굴이라도 찌푸릴 거라 생각했는데요. 박진석은 예상과 달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고성희가 이미 해본 말, 이미 읽어본 대본을 다시 읊는 것처럼요. 박진석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아주 천천히 고성희를 훑어봤습니다. 이혼은 안 해. 고성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나랑 같이 사는 것도 싫다면서요. 박진석은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같이 살기 싫지. 그래서 당신을 내 옆에서 완전히 말려 죽일 거야. 이혼은 안 하고.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헤어짐이 아니라 고성희가 아무것도 못 가진 채 무너지는 장면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당신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박진석은 그 말에 오히려 편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맞아. 당신이 노리는 건 재산 분할이지. 그래서 안 해. 내 돈 한 푼도 내 이름 한 글자도 당신 손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고성희는 끝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박진석은 대답 대신 서류철 하나를 툭 책상 위에 밀어놨습니다. 고성희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근저당. 이미 추가로 찍혀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자기 명의라고 믿었던 자산들 위에 박진석의 이름이 너무 당당하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날 회장실을 나올 때 고성희는 이상할 만큼 어지러웠습니다. 뺨을 맞은 것도 아닌데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 문득 핸드폰을 확인했고 그 순간 고성희는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카드가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도 현실을 비웃듯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말로만 잔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숨을 쉴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확히 잘라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딸 박영란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집안에서 우아한 고명딸로 불리지만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유일한 피난처였는데요. 특히 웹툰 작업실은 박영란가 처음으로 내 세계라고 말해본 공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어젖혔습니다. 박영란은 태블릿 펜을 쥔 손을 굳힌 채 어머니를 봤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화장도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에는 다급함이 아니라 명령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란아, 지금 당장 이업 준비해. 박영란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고성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마. 내가 내 딸이면 준비만 해.
박영란은 그 말에 갑자기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고성희가 박영란에게 해온 방식이 딱 저랬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해놓고 정작 박영란의 선택지는 늘 하나뿐이었거든요. 박영란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그 말에 박영란은 결국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자유가 뭔지 한 번도 준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저를 딸로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박영란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환. 박영란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고 동시에 박영란가 감정을 들킬까봐 가장 조심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박영란은 그 사람이 혹시라도 이 공간으로 들어오면 모든 게 복잡해질 거라 직감했습니다. 고성희와 이지환이 마주치는 순간 박진석이 던져놓은 계산판 위에 새로운 변수가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고 결국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웹툰 연재로 모은 돈과 최근 계약금이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통장 자체를 고성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만큼만 인출해 봉투에 담아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고성희는 봉투를 열어 숫자를 세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2억이야? 박영란은 눈물이 맺힌 채 말했습니다. 1억이에요. 더는 못해요. 돈이 아니라 엄마가 다시 제 인생을 가져갈까봐 무서워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박영란의 소파에 눕듯 앉아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안 나가. 내가 나를 내보내려면 더 가져와. 박영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고성희가 집요해질수록 결국 이 집안의 모든 갈등은 돈이 아니라 통제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돈 받았으면 나가요. 제발요. 그리고 문을 열어 고성희를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영란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영란은 알았습니다. 엄마를 내쫓은 게 아니라 엄마의 방식에서 도망친 거라는 걸. 고성희는 그 1억을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근저당을 풀어야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버틸 시간은 감정이 아니라 현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그 집들 다 제 명의예요. 변호사는 이체 내역을 콕 찍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전부 박진석 씨 계좌입니다. 명의가 어떻든 법적 논리는 실질로 갑니다. 승소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박진석이 왜 회장실에서 그토록 여유로웠는지 이해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선택할 모든 길을 이미 막아둔 채 가봐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돈은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둔 점이었는데요. 계약서 조항은 작고 얇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고성희는 손이 떨려 계약서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고성희는 이미 졌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박진석의 게임에서요. 그리고 정말로 박진석은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수조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회장님, 고성애 씨가 소송 계약을 했습니다. 박진석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지. 비서가 걱정스레 묻자 박진석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산 자산은 결국 내 거야.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보지.
박진석이 그때 낮게 덧붙인 한마디가 섬뜩했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가진 돈까지 털리면 그제야 말을 듣겠지. 며칠 후 고성이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피곤이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남은 현금을 꺼내 세어보니 손바닥만 한 액수였는데요. 고성이는 그 돈을 보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 웃음은 미친 듯한 웃음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의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다시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고성이는 두 손을 모으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줘요. 박진석은 의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고성이가 아니라 고성이를 이렇게 만든 결과물 같았는데요. 그 말을 내가 스스로 했다는 게 웃기네. 박진석은 천천히 일어나 고성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믿음을 깨는 거. 내가 26년 동안 한 일이 그거야. 고성이는 울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그냥 살려고.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나가. 더는 안 봐. 고성이는 그 밤 마지막으로 박영나 작업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 소리에 박영나는 손끝이 굳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성이는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영나야, 엄마 갈 데가 없어. 박영나는 울음이 차오르는데도 차갑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저를 놓아줘요. 고성이가 박영나 팔을 붙잡았지만 박영나는 팔을 빼며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나가요. 제발 다시는 오지 마요. 고성이는 멍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오늘의 응급실로 이어졌습니다. 박영나는 불안해서 뒤따라 나섰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성이를 봤습니다. 고성이의 걸음은 너무 느렸고 표정은 너무 비어 있었는데요. 신호등이 바뀌는 걸 보지도 못한 채 고성이는 차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트럭 경적이 찢어지듯 울렸고 박영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엄마. 하지만 고성이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응급실. 의사는 박진석과 박성재, 박영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막혔고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도피야?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AP그룹 쪽 번호였습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자 상대는 다급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님, 이지혁 대표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심장이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지혁, AP그룹 대표. 박성재의 오랜 친구이자 박성재가 쉽게 말 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지은호를 한번 밀어냈던 사람. 그런 이지혁이 지금 심장 문제로 쓰러졌다는 말에 박성재는 거의 반사적으로 응급실 복도를 뛰었습니다. 의사는 박영나에게 심장 기증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영나는 종이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심장을 누가 받게 되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주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두 개의 현실이 충돌하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희의 심장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그 누군가가 하필 이지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종이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었습니다. 박영나가 아직 펜도 잡지 않았는데요. 그 칸에 이미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도 박성재도 박영나도 아니었습니다.
지은호.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멈췄고 박영란은 울다 말고 멍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왜 여기 서명을 했을까요?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AP그룹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리고 박진석은 그 한 줄을 보자마자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야 판이 완성됐네.